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미국 나스닥에서 하락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 종목들이었습니다. TSMC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틀 연속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이 왜 하락했는지 토마스 선생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그러니까 월요일 시작은 급등으로 시작했지만 금요일은 예상치 못한 하락으로 마무리한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 개장 전에 6월 소매 매출이 발표되었는데 4월과 5월에 마이너스와는 다르게 상승 반전을 이뤘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또 동시에 상승과 함께 바로 하락하면서 그게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급등락, 즉 급등했다고 바로 급락하면서 장을 마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큰 배경으로는요, 금요일에 그 월간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벌써 월요일에 증시 시작 첫날인 월요일부터 그 목표 지점은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 거기에다가 표적을 두고 이 장세를 끌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짚어보면은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S&P가 4,390을 찍었어요. 예, 월요일입니다. 네, 찍으면서 네, 그래서 탐리시도 4,400 정도는 중간 고점이라고 그랬고, 저도 이제 마켓워치나 CNBC 거기서 이제 여러 이제 월가 그 빅뱅크들의 전망치를 보면서 한 4,400 정도가 이번 여름에 고점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화요일부터 이 큰 형들은 가만히 잘 나가는데 러셀 지수가 내려달리기 시작했어요. 예, 맞습니다. 화요일부터.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러셀 지수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그래서 이 S&P라든가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상 과매수권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버보트. 예. 예. RSI가 74 정도 됐었어요. 네. 나스닥이.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우리 회원들한테 이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조만간 급락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한 60% 정도로 올리자. 그 다음에 숏도 한 20% 인버스죠.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날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약한 종목에 이제 러셀하고 S&P를 이제 숏 들어갔는데 숏에서 러셀은 상당히 잘 먹었어요. 예, 쫙쫙 내려가니까. 그런데 S&P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S&P 안에 그 나스닥 기술주 빅테크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 나스닥이 잘 나가니까 이 S&P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그동안에 증시 안에 또 경제적으로나 뭐 호재가 많이 나왔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시는 그런 호재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옵션 만기를 향해서 가는데 금요일에는 그 견고하던 그 나스닥 지수 또 거기에서도 가장 또 든든했던 그 빅테크 5 예. 걔들마저도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까지 S&P가 4,325 그 정도에서 이제 하락으로 마감하고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주초에서는 상당히 고점이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서는 오버솔드 과매도권으로 진입하는 그 정도까지 큰 하락을 겪었던 한 주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매 매출이 좋게 4월과 5월에 마이너스를 극복하고 넘어섰는데 곧바로 금요일 장을 하락으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장 초반에는 그 뉴스 때문에 선물지수 급등했다가 곧바로 하락했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네.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옵션 만기. 아하. 네, 옵션 만기라서 이제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대폭적인 그 수익을 취했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배경이고, 사실은 이 미국의 그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종이 많이 이제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은 미국에는 그냥 좀 플랫으로 그냥 잠잠했었거든요. 예. 근데 금요일에 그 헤드라인 보니까 미국에도 코로나 증가세가 지난 며칠보다도 대폭 상승했다. 그래서 증시가 잘 나갈 때는 이런 뉴스가 안 떠요. 맞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증시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헤드라인에 그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일반 투자가들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옵션 만기일과 겹쳐갖고 봉포가 좀 더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장막판에 내려달렸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이제 큰 배경은 그거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주초부터 예. 뱅크들 이제 어닝이 있었잖아요. 예. 그 뱅크들의 어닝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뱅크들 주식도 그냥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국채 금리가 선생님, 진짜 하루하루 변동폭이 제가 그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신 걸 쭉 질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시고 하나씩 제가 좀 지난주에 그 말씀하신 것 중 이슈가 될 문제들은 좀 하나씩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지난주 미국의 국채 채권금리입니다. 왜냐하면 7월 9일 일주일 전에 채권금리가 그 전주에 계속 내려갔던 것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채권금리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뉘앙스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월, 화요일 이틀은 예상대로 반짝 올랐지만 수목금 3일 내내 하락을 했고, 금요일 미국 시각 금요일 종가를 보면 일주일 전 금요일보다 종가가 채권금리가 낮았습니다. 이렇게 채권금리가 계속 하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채권 금리를 매주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은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럴싸한 이유를 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이 채권 금리의 업앤다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파월 물론 이제 주초에 그 국채 금리 올라갔는데 또 그 인플레이션 지수가 또 높게 나왔잖아요. 예. 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여긴 일시적이다 이렇게 계속 소방수 역할을 하는 바람에 또 쭉 내려왔죠. 그러다가 또 그 이후에 또 인플레이션 지수가 또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목요일날 밤에는 그 옐렌 그 재무장관이 예. 이제 그분이 전 이제 연준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넓게 잘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시적인 기간보다도 더 길게 일시적으로 갈 수 있다. 어쩌면은 연말까지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해갖고 사실 이게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인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파월 의장도 목요일날 그 2차 이제 의회 증언에서는 국채금리 인플레이션 그 압박이 일시적이다에서 조금 후퇴해갖고 조금 내가 좀 불편한 수준으로까지 계속 갈 것 같아. 이런 언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못 올라가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구차한 이유지만은 이유를 댄다 그러면은 옵션 만기일에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으로 돈이 몰려가다 보니까 반대인 국채 금리는 내려갔다.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채 옵션 만기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 안에 이제 섹터 중에서 안전자산을 여기는 게 좀 덜어 몇 개 있는데 유틸리티 섹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예. 이런 주들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옵션 만기를 그것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다 보니까 그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만일에 다음 주에 증시가 상승세로 다시 돌아선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장면이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나스닥 기술주가 상승했고, 반대로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뭐 경기 민감주는 오르고 나스닥 기술주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채권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오른 것이 아니라 나스닥 기술주는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다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그 설명대로라면 이것도 채권금리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그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식으로 보여줬던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 즉 안전재산에 대한 수요로서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결국은 그것도 옵션 만기일 변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러셀 지수 같은 게 소형주 모임이잖아요. 예. 그 러셀 지수는 그냥 내 던지듯이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네. 그 다음에 중형주는 정리정돈하고 대형주마저도 비중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초대형주 있잖아요. 빅테크. 네. 이런 애들마저도 조금 이제 프라이빗 테이킹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그 S&P 그 인덱스 있잖아요. 네. 인덱스는 500개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모여있는 그 인덱스인데, S&P 인덱스를 계산하는 그 방식 자체는 시총이 큰 상위 종목의 가중치를 두어갖고, 이렇게 지수를 계산해서 그날 이제, 네.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위, 빅테크들이 이제 S&P에 이제 대거 포진해 있다 보니까, 빅테크들 또 뭐 이렇게 외에도 이제, 이 초대형 이 우량주들이 시총이 늘어감에 따라 갖고 S&P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형주, 소형주 얘네들은 계속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초대형주 소수 몇 개가 증시 지수만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장세였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S&P가 이렇게 시총 가중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수 몇 개 대형주에 좀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다우존스 그 지수 방식은 이퀄 웨이트잖아요. 네. 주가 가격의 평균치. 그래서 S&P의 500개 기업의 그 주가를 평균한 이퀄 웨이트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S&P 지수는 작년 5월 이래로 아직도 큰 박스권 상향 돌파를 못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아까처럼 시총의 가중치를 두다 보니까 빅테크들이나 초대형 다른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걔들만의 잔치, 걔들이 지수만 끌어올리는 그런, 그러니까 내용은 전부 자꾸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형국인데, 겉모습은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결국 이번 한 주에도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소형주는 그냥 대폭 내던지는 거고, 중형주도 정리하고 만만한 대형주까지도 비중 축소하는 그런 한 주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수는 사실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스몰캡 중심인 러셀 2000은 약 5%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네네. 개인들이 좋아하는 개별 종목들은 많이 빠졌지만 지수는 S&P 500 기업의 그 상위 빅테크 6, 7개 기업이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안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소형주의 성장주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수는 맨날 최고 하위를 치는데 내 어카운트는 왜 불어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만 끌어올리는 속빈 강정인데 껍데기만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지금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 이제 미국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28개, 빅뱅크부터 시작해서 약 28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상 상회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월가의 기대치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두 개를 빼고는 전부 모조리 하락했습니다. 이건 그냥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것이다. 아니면 이미 주가에 그 실적 기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파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사실 그 동안에 소문에 의해서 그 이익이 잘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루머로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어닝이 무지무지하게 잘 나올 것이다. 그것마저도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국채금리가 하향으로 비실거리니까 이 뱅크들이 사실 월요일인가 화요일 이틀은 그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뱅크들이 잠시 반짝했어요. 그러다가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이것마저도 뱅크주 하락에 힘을 보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중국이 2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사실 미국은 중국이든 미국 외의 나라의 경제표에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중국의 2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뉴스가 월가에서 사실 CNBC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보면 중국이 1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다가 2분기에 1분기 피크를 치고 내려온 걸 보니 미국도 2분기 어닝이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던 성장률에서 피크아웃을 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감이 지난주 증시에 반영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 중국 그 자체는 뭐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미국하고 거의 맞먹는 대국인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은 미국도 뻔한 거죠. 중국이 잘 못 나가는데 미국 혼자 잘 나갈 수 없고 중국이 잘 나가는데 미국이 잘 못 나갈 수 없고 미국과 사실 중국의 그 경제 그 규모는 전 세계 경제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도 남을 텐데 중국의 그 경제 동향, 이것이 미국의 앞으로의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 그렇게 충분히 이제 참고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주초에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경제 성장률 피크아웃을 넘어서려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좀 확대한 조치를 했는데 반대로 미국은 계속 나오는 게 테이퍼링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네네. 중국처럼 유동성을 이렇게 좀 풀어줘야 이 피크아웃을 다시금 상승으로 넘길 수 있을 텐데 패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고 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지수가 지금 마음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꼭대기에서 걸쳐서 하락 이렇게 가능성, 하락 위험을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시각이겠죠? 네네. 사실 그 연준의 그 멤버들은 그 점점 더 많은 멤버들이 좀 더 강하게 이제는 그 테이퍼링 논의를 본격해야 되고 연말이나 연초부터 테이퍼링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한 점점 그런 이제 톤이 강해지고 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월가의 그 분석가들도 이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강한데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만 저렇게 일시적이다 저기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연준의 그 정책 실기가 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월가의 그 빅뱅크 그 CEO들마저도 자기들이 볼 때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게 일시적이지 않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월가 펀드 매니저들마저도 파월 의장의 말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진짜 급격히 올라가갖고 연준이 서둘러 갖고 이 금융 타이트닝 정책을 펼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월가 펀드 매니저도 지금 조심조심 눈치 보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그 다음에 제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게 10년 만기와 2년 만기 채권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3월 30일에 1.57%까지 스티프닝이라고 확대됐다가 네네. 지난주에 1.0, 1.1까지 좁혀졌다가 다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금요일에는 다시 이게 1.06까지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좁혀지는 거 플래트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은 앞에서 중국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 경제 피크아웃을 보여주고, 즉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변이종. 예.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증가 추세에 있고, 미국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좀 증가했잖아요. 근데, 예. 미국의 CDC는 어쩌면 이게 8월, 9월에 다시 third wave, 이것이 확산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한쪽으로는 증시를 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아마 이 코로나 변이종,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확산세, 이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름 끝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면은 이제 또 감기 시즌이 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이 겹쳐져서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지금부터 이제 스물스물 이제 배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보면 이제 7일 이동평균 숫자로 보는데요. 독립기념일 연휴 직전에는 7일 이동평균선은 1일 12,000명 수준이었고, 지난주 내내 24,000명에서 28,000명까지 약 3주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나 입원 환자들의 거의 90%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늘어난 확진자도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최근에 백신 접종이 정체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거부자들을 보면 대부분 히스패닉, 그 다음에 백인, 화이트들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이유보다도 좀 독특한 개성들이죠. 또 이렇게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트럼프 지지자들 예. 또 있고, 혹시 국가에서 몸속에 전자칩 넣어갖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 아닌가, 그런 흉흉한 그런 것도 퍼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맞을 사람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걸려도 사망은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코로나 주사 맞았다가 후유증으로 앓거나 또 혹시 재수 없으면 사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맞고 그냥 개기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하여튼 어느 나라나 그런 좀 별종들은 많은데, 하여튼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접종률 높이려고 푸시는 하지만은, 그런 어떤 인종벽에, 인종은 아니지만 인간벽에 막혀갖고 이게
접종률이 늘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오늘 보니까 LA시는 그 실내 마스크 강화 이것을 다시 또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사는 이 동네에서도 이제 마스크 실내에서 안 써도 된다 이랬는데 이제는 마스크 다시 쓰자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다시 쓰자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이제 돌아서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변이종 델타 바이러스라고 그러지만은 예. 그 말고도 또 뭐 또 생겼대요. 예, 맞습니다. 백신도 안 통하는 뭔가 또 생겨갖고 그것도 또 와치 대상이고. 하여튼 그 CDC도 말하기를 어쩌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뭐 우리가 전에처럼 뭐 급격한 사망률 높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 확진자 증가 이것만 해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들의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이거는 바로 미국의 경제에 바로 직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국채금리 스프레드 단축 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시장의 특징을 보면 빅테크 5들은 뭐 금요일에 하락하긴 했지만 잘 버텼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종목들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 우수수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 있죠. 목요일에는 TSMC가 실적을 예상보다 좋게, 가이던스 좋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술주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이틀간 거의 2%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나스닥 기술주 하락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제가 그 소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한 주 금요일 앞선 만기일 거기 대비해서 대폭 프라핏 테이킹 했다. 저는 그렇게 좀 큰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우량주이면서 이번 금요일에 많이 하락했던 이런 종목이 대폭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금요일날 장 막판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조심하자. 그래서 현금 비중 한 30% 정도 남겨놓고 빅테크 5 이런 우량주들에게 집중적으로 들어가자. 이제 중소형주 이런 게 들어가지 말고 초우량주 이런 것에서만 들어가자.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이제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권고했는데 조금 전에 이 인터뷰 녹음하기 전에 제가 그 뉴스를 서치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 한 주 테크들 또 우량주들의 하락은 그냥 단지 앞선 만기일 노이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장중에 미리 봤더라면은 골드만삭스가 저한테 미리 얘기해 줬더라면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들어갔을 건데 하여튼 월요일날 장세가 좀 궁금하긴 해도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닥은 쳤다 그렇게 보고 적어도 지난주 S&P 그 상승 그 고점이었던 4,400지점 그 정도까지는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금요일 또 지난주 금요일뿐만 아니라 지난주 내내 살펴보면 나스닥 기술주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이 채권 금리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기술주가 하락했듯이 거의 비슷하게 채권 금리에 관계없이 리오픈주 관련주죠. 항공, 여행, 호텔, 카지노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약했습니다. 결국 선생님 앞에 말씀을 종합해보면 첫째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대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델타 변이종에 대한 우려감 이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영향을 줘서 경기 민감주들도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 여행 관련주들은 사실 주초부터 내려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앞선 만기보다도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 근데 미국은 뭐
뭐 증가세가 좀 미미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 항공사들 같은 경우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항공라인 거기에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다음 여행에도 이제 조금 거리두기 강화가 또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스피탈리티 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접객이라고 그러나요? 예. 하여튼 여행 관련주, 대면, 이런 소매상, 뭐 이런 거는 하여튼 주초부터 내려온 걸로 봐서는,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 여기에 더 큰 영향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또 제 눈길을 끈 것 중에 하나가 채권금리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골드하고 실버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어요. 혹시 선생님 이거 보셨습니까? 네네. 예. 이건 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뭐 특별히 뭐 그 이유를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저는 그 차트를 보면서, 골드가 한 1850달러, 40달러, 50달러, 이 정도의 강력한 저항선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 정도 갔다가 팍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기술적인 하락이 아닐까. 근데 결국 조금 더 큰 배경으로 보면요. 그 인플레이션 그 압박이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도 내려오고 또 연준 의장도 플레이다운하고 또 이 바이든 행정부도 아직까지는 계속 뭔가 돈을 계속 이렇게 풀려고 하는, 예. 지금 인프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같은 것도 해갖고 돈을 또 풀려고 그러고, 하여튼 또 뭐 요즘 보니까 뭐 또 다른 것도 또 추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이 행정부 쪽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돈을 푸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은 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에서 업앤다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 고점을 찍고 하락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금 가격이 이렇게 빠진 것을 새벽에 보니까 그냥 제 추정을 좀 해봤는데, 이게 다음 주에는 채권금리가 상승 쪽으로 갈 것을 예상하고 미리 금에서 돈을 빼는 건 아닐까, 이렇게 그냥 혼자 추정을 해봤거든요. 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그 월가 펀드 매니저들은 벌써 한 발 앞서서 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 계속 주목했던 게 달러화 인덱스거든요. 그런데 달러화 인덱스가 강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금요일 주가 상승에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0.1%밖에 상승하지 않은 점, 이 점도 사실 눈에 띄던데 혹시 선생님 보셨습니까? 네네. 그러기도 그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포, 예. 그 VIX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크게 뭐 안 움직였어요. 예. 조금 오르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증시 하락은 그냥, 그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 잠시 프로핏 테이킹이지, 여기 고점 찍고 조정장 시작이다. 이렇게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미국장 월요일 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형 성장주, 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갖다 가면은 끝물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초대형 초우량주 이쪽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장세는 뭐 인플레이션, 화요일 날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08년 이후에 최대치였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중국, 그다음에 금요일, 미국 시간 금요일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 및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게 전부 다 높고 낮았지만 그 변수보다는 옵션 만기일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고, 일단 이번 주의 증시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미국의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더 이제 그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오늘 방송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결론 낼 수도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S&P가 4,400 정도 또 되면은 조금 증시의 불안감이 좀 더 엄습할 수 있고, 그동안에 이제 매체들이 무시해왔던 좀 공포스러운 헤드라인이 예. 또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뭐 이런 이번 7월 달만 해도 지금 벌써 두 번째 이 급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깜짝깜짝 급락장은 자주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 그 증시 지수 그 수준에서 지금 보통 이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걸 우리가 이제 기차로 비유하면은 기차에 계속 타 있으려니 좀 불안하고, 뭐 델타 바이러스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 기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니까 혹시 나 혼자 놔두고 기차 또 떠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증시가 지금 4,300 혹시 또 4,200 이 정도 오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겠는데 4,400 정도 가면은 불안감이 또 엄습해서 이렇게 깜짝 이렇게 급락장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짧게 먹고, 특히 소형주나 중형주 이런 데서는 일단 먹으면 나오자. 그리고 초대형 우량주 이쪽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최근에 화이자가 부스터샷을 뭐 허가해달라 이렇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 이런 뉴스가 나오고, CDC나 FDA에서는 고려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월가의 분석을 보면 만약에 부스터샷을 정부가 함부로 허가할 수도 없는 게, 부스터샷 허가 이러면 델타 변이가 그만큼 시장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장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던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부스터샷 논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그 정권 하에서는 사실 그 CDC가 제 기능을 발휘 못했어요. 예. CDC가 진짜 엄격한 그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염돼 있어갖고 좀 진짜 공포스러운 건 플레이다운하고 안 공포스러운 건 좀 증폭시키고, 이런 믿을 수 없는 CDC였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런 거 없이 일체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평소하는 말이, CDC에겐 이 모든 결정은 그 사람들, 그 의학 그 전문가들 그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DC가 일부 압력 없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게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고려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분명한데, 문제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부스터샷이 허가됐을 때의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흐름을 예상,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점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네네. 뭐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동요는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증시, 그 지수, 주가 이런 건 결국 그 회사나 그 섹터 어닝이 중요하거든요. 네. 제 아무리 악재가 쏟아져도 어닝만 빵빵 잘 나오고 또 그 다음 분기도 가이던스가 좋다고 그러면은 증시는 주식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그렇고 지금 3분기 자체가 조금 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닝이 기가 막히게 잘 나와도 일단 프로핏 테이킹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좀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좀 몸살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다음 주 장세,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은
사실 누구든지 뭐 이 증시에서 돈을 많이 따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현실을 앞설 때가 많아요. 분명히 이건 넘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나오기가 좀 그래서 계속 붙어 있다가 결국은 더 손해보고 그 소위 말해서 물렸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줄이면은 사실은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진짜 이제 7월 중순이고 8월 이제 9월이면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조정장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빠르게 8월 중순에도 올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수익이 낮다고 그러면은 처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대형 초우량 중심으로 갖고 있다가 욕심을 조금 줄이고 증시 지수가 끝까지 고점에까지 이르기 전에 특히 이제 차트에서 RSI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과매수다, 과매도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70 가기 전에 비중을 스스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제가 감사하면서. 아니, 저도 이게 RSI 70이 넘어간데도 계기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삑! 방송 용어 안 됩니다. 삑! 네. 자, 선생님, 이번 주에도 수고하셨고요. 선생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단 토마스 리 선생님께서는 옵션 만기일 죄송합니다. 실적이 아니라 이익 실현 물량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계셨네요. 일단 월요일이죠. 미국 시장 월요일이 어떻게 폭영의 금액 이틀 연속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